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 두 번째 시간에 야구 중계를 보면서 길게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를 꽤 많이 했어요. 했고, 오늘 술을 한잔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술 먹기가 조금 이른 시간이에요. 지금 저녁 7시 19분인데요. 그래서 공부를 미디어북을 이것만 하고 한 1시간 정도만 할까요? 1시간 정도만 하고 여기 저는 오늘 일과를 소주 한잔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소주는 이제 폭삭 소가수다. 그걸 보면서 할지 아니면 뉴스를 보면서 소주를 한잔 할지. 요즘엔 뉴스 보면서 좀 많이 소주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자, 그 전에 책을 또 샀는데 중고 책을 이번에 또 샀는데요. 공감의 시대. 이 책은 프랑스 드발, 아까 이 앞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차이에 관한 생각, 그러니까 침팬지 폴리틱스로 유명한 프랑스 드발의 책인데 좀 꼭 읽고 싶었어요. 이 책은. 네. 공감의 시대. 그래서 제목도 좋고, 공감 본능은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을 위해 진화하는가. 네.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공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대단히 또 필요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좀 빨리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프랑스 드발 책 한번 좀 읽어보고 좋으면 계속 읽는 걸로. 과학서적이니까요. 과학서적에 좀 더 과학서적도 한 분야로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좀 쉬워 보일 것 같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나도 가끔은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챕터 18 277쪽입니다. 이 책도 이제 77쪽이니까 그래도 한 90쪽은 남았네요. 90쪽 정도는 남았어요. 아직 꽤 많이 남았습니다. 빨리 끝내고 꼭 책을 읽으면 다음 책을 더 빨리 끝내고 다음 책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아무튼 이 책도 뭐 조만간 빨리 끝내고 다음 책 생각해 놓은 책이 있어요. 다음 책을 뭐 읽을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챕터 18 병적인 자기애에서 벗어나기. 자기불신은 우리들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원인이다. 해밍웨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한 나의 평가는 어디에서 오는가? 부정적인 자기 평가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일관되게 다루는 것은 나에 대한 문제다. 나에게 있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스스로가 마음에 드는가? 스스로에게 만족하는가? 스스로가 불편하거나 불만스러운가? 나에 대한 개념과 나의 가치에 대한 문제는 단골 손님처럼 찾아오는 고민들이다. 자신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자존심, 자존감, 자기애라는 이름의 고민이 우리를 찾아온다. 때로는 자만심으로 인한 고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기 연민이나 자기 학대라는 이름의 국민들도 마음의 방을 두드리곤 한다. 자신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자기애의 시대는 우리들에게 자존심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요구한다. 타인을 요구와 사회의 압박에 따라 겉으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자존심으로 괴로워하고 자신감을 지키는 것을 힘겨워한다. 겉으로 내색하진 않지만 혼자 있을 땐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의문을 갖고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기도 한다. 약점에 관대하지 않는 세상에서 자신이 없음을 드러내기란 세상에 대해 무지해서가 아니라면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신의 원래 모습을 더욱 꽁꽁 숨기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치 마음의 얼굴에 진한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속으론 자신을 싫어하면서 자신을 경멸하면서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으면서 때론 자신을 파괴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척하는 태도다. 제가 자기 학대, 자기 비하에 아주 초고수였습니다. 제가 초고소년끼리 연기까지 해서 그걸 벗어나기 시작한 거는 궁극적으로는 20살 때 무렵이었고요. 그때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세상과 자신에 대한 생각을 조금 고쳐 먹으면서 그런 게 조금씩 반전을 일으키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자기 비하가 아주 어마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예, 정말 끔찍해요. 지금 생각해도 자기 비하. 제가 그걸 이제 나중에 그걸 알게 됐는데 심리 현상을 그 심리 현상을 선택이 절망이 아닌 선택이라는 심리학 책을 읽고 그걸 깨달았는데 자기 증오라는 감정이 있어요. 자기 증오. 사람이 잘 빠지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심리 메커니즘. 그 자기 증오에 빠지면 온갖 병리 현상을 일으켜요. 그 자기 증오에서 벗어나는 게 근데 이 뭐랄까 심적으로는 그 심적이 아니고 그 겉생각으로는 그거를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났어라고 생각을 해도 그 오랜 기간 자기 비하, 그러니까 자기 증오에 빠져 있던 그 계속 연결된 가속력은 아니고 관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병에 그러니까 여러 정신적인 문제나 자기 마음의 상태나 컨트롤이나 그걸 계속 끈덕지게 정말 방해를 하더라고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 자기 증오라는 감정이 있는데 그 자기 증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겸손. 이 겸손은 자기 증오를 멈추게 해줍니다. 멈추게. 겸손한 마음, 겸손한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 두 번째는 이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관용입니다. 관용. 자기에 대한 관용. 예.
자기 자신을 관용하는 마음, 생각,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예. 이 겸손과 관용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자기 증오에 빠져 있다고 생각됐을 때 겸손과 관용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겸손, 관용. 나는 겸손, 나는 나에게 겸손하다. 나는 나에게 관용, 나는 나를 관용스럽게 대한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런 계속 주문을 외우는 것도 좋고요. 명상을 추천합니다. 이게 명상이 근데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부분이, 자기 증오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명상이 제대로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명상을 하길 바라고, 운동 그리고 좋은 책들을 독서하는 거, 그리고 좋은 영화들 많이 보고, 요즘 폭삭 속았수다 이런 좋은 영화들 있죠. 그런 거 드라마든 좋은 드라마도 좋고요. 많이 보고 계속 그 긍정적인,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 환경에 노출이 돼야 됩니다. 속마음도 스스로 그렇게 다짐을 해야 되고, 제 자기 증오의 초고수였던 사람이 해주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고언입니다. 예. 힘내시고, 만약에 지금 그런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예. 제가 오죽했으면 공황장애까지 빠지고 우울증까지 있겠어요. 예. 그 관성이 진짜 오래 가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라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속마음과 다른 겉으로의 당당함이 다른 사람들에겐 어느 정도 먹힐지 모르지만 내면의 나를 완전히 속일 수는 없다. 그렇죠. 내면의 나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예. 내면의 나를 속이려고 들 수도 없고, 뭐 시도조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진짜 딱 솔직할 수밖에 없어요. 딱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생각보다 눈치도 빠르고 아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외면과 내면의 모습은 언젠가는 드러난다. 단지 그때가 언제일지를 모를 뿐이다. 또한 세상에는 교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대의 가치를 시험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생각나는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못된 친구놈이 생각납니다. 그 못난 놈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하이에나와 같은 그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먹이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또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자존감이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니까요. 딱 그 자식이 이랬다니까요. 약한 모습 보이면 그냥 안 좋은 친구를 사귀었죠, 제가. 참, 그런 친구를 믿고 내가 그 청소년기에 가슴앓이를 했다는 게 참 억울합니다. 뭐 또 좀 약간, 아까 그 자기증오를 극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같은 경우는 반려견이 정말 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20대 이제 중반부터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일단 반려견을 키우게 됐는데, 이 정견이까지 해서 이제 길게 키우는 강아지는 세 번째예요. 뭐 어린 시절에도 강아지 키웠고요. 예. 근데 그런 철없을 때보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어떤 애정을 갖는 존재가 정말 얘네들은 자기 주인에게, 주인이란 말도 저는 안 쓰는데 저는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기 주인에게 100%를 다합니다. 100%를 잘해주면 이 녀석들은 그냥 속도 뭐 간도 쓸개도 다 빼줘요. 자기만 나만 바라봐요. 그런 감정을 갖게 되면 자기 증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동물을 좋아한다는 건 그런 면에서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 받았을 때 이런 반려견들 끌어안으면서 또 반려견에게 잘해주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방법도 참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느낌과 타인에 의해 무시당한 느낌은 누구나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흔히 남자가 자존심도 없어 혹은 여자의 자존심을 지켜야지 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봄에 살고 봄에 죽는 요즘 세상에서 자존심은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도 자존심만은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자존심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오히려 권장 사항에 속하는데 문제는 자존심이 지키고 싶은 나라는 자아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권장 상황에 속하는데 문제는 자존심이 지키고 싶은 나는 자아라는 사실이다. 진짜 내가 아닌 껍데기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이게 참 좀 어려운 문제예요. 껍데기라고 해서 막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껍데기라도 일단은 긍정해야 합니다. 껍데기라도. 껍데기도 나예요, 결국엔. 이 자아도 나란 말입니다. 자, 자존심은 자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불안하고 불안전한 자아는 자존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아를 지키고 방어하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한다. 문제는 자아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존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라는 격언처럼 느끼는 것이 모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그 껍데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는 건 좀 어리석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껍데기는 버릴 수도 있어야 해요.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껍데기는. 어렵죠. 뭔 지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뭐 버릴 때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고. 세상이 원래 모순이에요. 모순. 세상이 모순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자아가 지나치게 강해 문제인 사람들, 자존심, 자존감, 자기애, 그리고 자기 혐오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아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하지만 자아가 건강하게 강한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강해서 잘 부러지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참 요 챕터 내용이 좋습니다. 겉으로는 자아가 강하지만 내면으론 자아가 약하고 불안정하며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내면의 불만족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아가 충분히 멋있고 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만든다. 다치기 쉬운 자아의 자존심이 상하면 가뜩이나 좁은 자아의 시야가 더욱 좁아진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에 대한 집착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아에 대한 집착 중 가장 상태가 나쁜 것은 이기심과 자만심이다. 그렇죠. 이기심은 오로지 나만 아는 것이다. 이기심은 존재가 자아의 시각, 그것도 아주 미숙한 자아의 시각만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것은 시력이 약하고 멀리 있는 물체를 보지 못하는 갓난아이들처럼 마음의 눈이 자아 외에는 볼 수 없는 상태다. 자만심은 배부른 아이가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도취되어 다른 것은 하지 않으려는 상태다. 이기심과 자만심이 가득하다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삶의 안내자인 자아가 심한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자신 외에 다른 것을 볼 여유와 능력이 없으므로 변화가 생길 여지도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자신과 존재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자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착각하며 모든 에너지가 자아에게만 집중된다. 자아에게 중독되는 자기애성 인격장애, 나르시시즘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게 학교 이제 다니다 보면 이런 애들 보이죠?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아의 만족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착취하며 가로 열고 동료를 이용하거나 아랫사람들을 닥달해 성취를 이루고 자신의 공으로 여긴다. 자아에 대한 가로 닫고 자아에 대한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가로 열고 다른 사람의 선의의 충고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가로 닫고 작은 일에도 크게 좌절해 마음을 크게 다친다. 좌절을 견디는 힘이 약한 미숙한 자아가 존재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자기애성 인격 장애란 존재가 자아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들은 자존심은 강하지만 자존감은 약하며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존심은 유지되기 어렵다. 그렇죠. 막 자존심 세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탁 꺾이는 경우 있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자기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잘 받고 자존심이 상할 때 쉽게 좌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스스로에게 지나친 연민을 느끼곤 한다. 그렇죠. 막 비판을 했다가 연민을 느꼈다가 막 오락가락하죠.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에게 가혹하며 과하게 비판적이거나 지나치게 동경적이다. 지나친 자기학대와 자기연민은 고통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자아에만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시킴으로써 시야를 좁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떨어뜨린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미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은 이러저러한 좋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자아 이상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기 쉽다. 자기 학대와 자기 연민은 자아 중독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 내면에는 나는 나쁜 아이야 라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기애성 인격 장애는 남녀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의 차이가 있다.
남성적 자기애와 여성적 자기애가 그것이다. 남성들은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려 하고 그 영역을 침범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지나치게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 적응의 목적은 타인의 인정을 얻는 것이다. 그렇군요. 네, 남성적 나르시시즘 환자들은 남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 거리를 자기만의 영역, 즉 독립된 영역으로 간주하는 관계 거부자이다. 오히려 제가 요즘에 좀 약간 이런 이런 성향을 제가 좀 갖고 있어요. 예, 요즘에 오히려 제가 좀 이런 성향 갖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집 밖에도 잘 안 나갑니다. 집에 있으면. 뭐 일도 거의 차 안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관계를 거부하진 않는데 독립된 영역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있어요. 예. 반면에 여성적 나르시시즘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필사적으로 공생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오히려 그런가요? 이 여성들은 대인관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혼자가 되는 상황을 피하고 이를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는 관계 수용자들이다. 나의 가치가 자아의 가치와 같다는 생각은 틀렸다. 애지중지하는 명품 구두를 신고 한껏 멋을 부린 여인이 길을 걷고 있었다. 한참을 걷던 여인은 철길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여인은 구두에 흠이 생길까봐 조심스럽게 철길을 걸었는데 그만 구두가 철길 틈 사이에 끼이고 말았다. 깜짝 놀란 여인은 구두를 빼내려고 했지만 꽉 끼인 구두는 쉽게 빠지지 않았다. 그때 저 멀리서 기적을 울리면서 기차가 다가오는 것이었다. 여인은 필사적으로 구두를 빼려고 했었지만 구두는 점점 더 깊게 빠져 들어갔다. 안타깝게도 여인은 결국 구두를 신은 채 기차에 치여 죽고 말았다. 구두를 벗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자존심을 살리려고 지나치게 힘을 쓰다 보면 자기가 죽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평가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문에 답을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는 문화적인 비교에서 찾을 수 있다.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상황과 문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흔히 서양인들은 자존감이 낮을 때 스스로가 어떤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매우 괴로워한다. 반면에 티베트 문화에는 자기 혐오나 자기 비하 같은 개념이 없다고 한다. 이는 성장 과정이나 환경이 스스로에 대한 가치와 평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반증한다. 자존심은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느낌, 즉 자아가 느끼는 것이며 존재적인 나, 즉 자기는 그것을 이미 초월해 있다는 것이다. 존재적인 나, 즉 자기는 그것을 이미 초월해 있다는 것이다.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문화적인 성장 배경을 넘어선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며 누구나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킬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 한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려고 나의 가치가 손상받지 않으려고 예민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노심초사하지만 그것은 자아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기심과 자만심 그리고 자존심과 자기애는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나의 가치가 자아의 가치와 같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되는 개념들이다.
흠이 생기고 다치고 망가지는 것은 자아일 뿐이며, 아이고, 자기는 다치지 않는다. 자기라는 존재의 본성과 본질은 항상 그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있을 뿐이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다. 자존심에 목숨을 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때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스스로를 호되게 비판하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기도 하지만,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는 사실 우월감과 동전의 양면이다. 환경에 의해 형성된 자아는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해 왜곡된 형상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환경에 의해 형성된 자아는 자신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해 왜곡된 형상을 가지고 있다. 왜곡된 자아상은 실제 자신을 그렇게 만들기도 한다. 마치 자신의 됨됨이와 장래의 모습까지 결정하는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부정적 자기 예언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예언적 가치를 증명하곤 한다. 이게 짜증나는 일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묵시록 이런 거가 짜증나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죠. 부정적 예언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예언적 가치를 증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뭐라 그러더라? 셀프 뭐라 그러던데. 정신병적인 용어로.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 자기를 지켜야 한다. 자존심보다 자존감을 느껴야 한다.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 평가되는 가치인 자존심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감을 느껴야 한다.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내면의 존재와 소통하는 것이다. 자기를 소외시키지 않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이다. 외부와 소통하고 외부에서 주는 자극을 수용하지만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순간순간 변하고 변덕스러운 것보다 영속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와 소통하며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자아보다 자기를 사랑하자. 전 좀 달리 말하겠습니다. 자아는 자아대로 사랑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사랑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병적인 자기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좀 조심하는 부분인데 아리까리해요, 사실은.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그런 거. 확신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사랑하는지, 자신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사랑하는지. 이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사랑이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감정에 대한 사랑과 욕구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일부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전체성을 갖지 못한다. 아이고, 맞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싶다는 소망을 사랑으로 혼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부분적 자기애 이외에도 병적인 자기애는 착취적 자기애, 양가적 자기애, 파괴적 자기애 등 다양한 모습이 있다.
부분은 좀 체크를 해놓는 게 좋겠네요. 예. 제가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를 했습니다.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과 자기를 깨닫기 위해서는 솔직함과 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는 고통스러운 일로서 거짓 자아는 고통을 피하고 그냥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며 그 과정에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자신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과 열등감 그리고 자괴감을 느끼게 되며 그러한 감정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다. 감정적 고통은 좌절감으로 또한 주의에 대한 분노로 발전하기도 한다. 분노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원초적이고 불편한 감정들을 용광로에 녹이듯이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이 과정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주며 감정의 변화를 함께 지켜보면서 통합을 도와줄 치료자가 필요하다. 자신의 단점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나르시시즘을 넘어서는 것은 그 자체로 손상된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며 자기로 향해 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자존심의 손상과 병적인 자기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문제의 뿌리에 대한 이해다. 모든 문제는 그 이유를 갖고 있고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문제를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문제를 받아들이고 문제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새로운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무의식에서 잠들어 있던 자기의 본격적인 도움을 받을 때가 온 것이다. 배움의 대상은 자신과 세상이다. 첫째,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건강한 자기애란 장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존중할 줄 알며 나의 그릇의 크기와 용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의 능력의 한계 그리고 나의 영역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어디까지가 자기 자신이며 어디부터가 외부인지 그 경계는 어디쯤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단점과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스스로가 약해지거나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며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둘째, 자신을 수용하는 것을 배운다. 단점과 한계가 있으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고 자신만의 가치가 있음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다. 한 사람이 우주와 일체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다. 어린 시절에 주입된 부정적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부모의 그림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예. 좋은 말입니다. 한 사람이 우주와 일체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다. 예. 셋째, 자립심을 배우는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서도 스스로 결정하고 기꺼이 책임지려는 것이 자립심이다. 아주 가까운 사이지만 견해 차이를 인정하는 것,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것, 싫다는 것을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성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것, 혼자 식당이나 극장에 가는 것 등은 자립심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자립심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는 사랑과 우정이 의견의 일치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며 또한 우정을 나누고 있음을 감정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내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고 원래 나의 모습으로 존재할 자격이 있다. 넷째, 병적 자기의 열등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원만하지 않았던 대인관계를 돌아보는 것이다. 병적 자기에서 비롯된 질투심과 과도한 경쟁심이 만든 긴장되고 불편한 관계, 열등감이나 불안에서 시작된 지나친 자기 희생이 만든 인위적 관계의 낮은 자존감과 지나친 예민함으로에서 비롯된 다른 사람의 시선 의식이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네.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상대에게 자신을 맡기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건강한 의존을 배워야 한다. 자신은 없고 타인만 있거나 혹은 타인은 없고 자아만 존재하는 양자택일 상황에서 벗어나는 나는 나대로, 타인은 타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예, 여기까지가 챕터 18번이었습니다. 네. 이번 챕터 18번은 뭐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들도 혹시 나랑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챕터 19장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을 하겠습니다. 존경아.
왜? 아야. 알았다 이리 와.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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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심하게. 아빠 힘들어 죽겠는데. 야, 임마, 너 여기 올라타 있으면, 너 안고 있으면 힘들어요. 에? 힘들다고 다리도 아프고요.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어쩌겠냐. 그래도 낮에 야구 보면서 필사할 때 그래도 얌전히 있어줘서. 앉아, 정견이. 앉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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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챕터 19. 요 챕터 19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 또 중독하면 또 제가 또 일가견이 있습니다. 담배 중독돼 있고요. 커피도 뭐 중독입니다. 거의 3잔씩 하루에 믹스 커피 3잔씩은 마시고요. 게임 중독도 참 잘 됩니다. 이거 참 그냥 게임 중독도 있고요. 근데 요즘엔 게임을 안 하는데 가끔씩 진짜 막 정말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막고를 깔고 치면 그냥 막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예 그냥 지워버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좀 이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또 뭐 모르죠. 애니팡 이런 것도 굉장히 중독이었고요. 술 그리고 빠질 수 없죠. 거의 의존증. 학부 때 3, 4학년 때는 3, 4학년 때뿐만 아니고 작년은 조금 덜했고 재작년 때까지만 해도 뭐 일주일에 6일을 먹었습니다. 제가 물론 소주 한 병씩 많이 먹으면은 뭐 한 2병도 먹고 그랬지만 대부분은 한 병 정도씩만 마셨지만 아주 그냥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 뭐 이렇게 요즘에 술을 줄여서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술 뭐 많이 먹을 때는 살도 뭐 팍팍 찌고 그랬어요. 네. 자,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이 있다니까 한번 보고 중독에서 벗어나 보겠습니다. 모든 중독 관계는 사람이 불쾌한 느낌이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위안을 받는다는 착각을 추구할 때 시작된다. 그레이그 네켄 누군지 모르겠네요. 자, 불안전하고 불안을 느끼는 자는 스스로를 위로해줄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 중에는 중독이 될 정도로 강한 자극과 유혹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 술, 담배와 같은 물질로부터 게임, 음식, 쇼핑 등 행위와 물질이 함께 있는 대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그렇죠. 그래서 관계나 특정한 생각 등 정신적 표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에 우리는 중독되고 때론 중독된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중독이란 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그것을 하기 위해선 어떤 대가라도 치르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중독에는 의존성과 내성이 동반되고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중독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한다. 중독이 무서운 것은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노예처럼 자유를 박탈당한
비참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현대에 오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늘어난 것 같지만 중독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가 위축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예,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예. 요즘처럼 자극이 많은 세상에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중독에 대한 노예로서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중독하면 흔히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 등을 떠올리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중독과 중독 행위가 있다. 약물과 술, 담배 등 특정 물질에 대한 중독은 가장 대표적인 중독이며 특정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행위 중독이 있다.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일 중독, 섹스 중독 등이 대표적이다. 주식 중독, 성형수술 중독, 음식 중독도 그런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행위 중독은 자신이 하는 행위와 자신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중독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어떤 부분을 행위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내적 결핍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죠. 내적 결핍이 있을 때 그때 중독에 빠지는 거죠. 결핍이 있을 때. 추상적인 것에 중독이 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중독되어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관계 중독이 대표적인 것이다. 자신의 소중함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는 자아에 중독된 것이며 관계를 원하지만 거절을 두려워하며 대인관계를 피하는 회피성 인격 장애는 고독에 중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 고통받는 강박증은 생각에 중독된 것이며 고통을 반복하려는 마조시즘은 고통에 중독된 것이 아닐까? 고통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중독도 자아로서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일지도 모른다. 어디 한 가지라도 중독되지 않는 삶이 있을까? 오늘 나는 무엇에 중독되어 있을까? 일 중독이 심각하고 치명적인 이유. 사회에서의 생존과 성공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의식은 강박관념을 넘어서 일중독을 만들기도 한다. 일중독이 심각한 이유는 일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취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결과로 인해 갈수록 점점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매일 듣는 뉴스는 우리에게 말한다. 바쁘게 살아야 하고 일에서 성공해야 한다. 일 중독자들은 나는 일하는 것이 좋아. 일에서 성취감을 느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잘하고 더 높은 보수를 받고 있으며 나의 삶은 행복해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속으로 나는 일을 잘해야만 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일을 못하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어쩌면 나를 떠나갈지도 몰라. 나는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과 무능한 자신이 동일시되는 것이 일 중독의 핵심이다. 일 중독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내면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저는 뭐 적어도 지금 일 중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수요일부터 해서 수, 목, 금, 토 4일째 쉬고 있고요. 내일 일요일이니까 쉴 거고요. 5일을 그냥 쉬고 있습니다. 일 안 하고 있습니다. 쉼 중독 아닐까요? 휴식 중독 아니면 게으름 중독. 오늘의 내가 일을 하면서 편안하지 않다면, 쉬는 것이 불안하다면, 즐겨야 하는 다른 일이 있는데도 머릿속에선 일 생각이 계속된다면, 몸에 병이 생길 정도로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일로 인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있다면 혹시 일 중독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남다른 승부욕과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 성취감을 느끼는 것에 중독되는 사람들, 속마음으론 자신이 없어서 자신을 증명할 일이 필요한 사람들, 우울함을 일 중독으로 치료하려는 사람들도 일 중독의 또 다른 사례들이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일 중독을 조장하고 있죠. 조장이 아니고 이걸 넘어서 강요하고 있죠. 예.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게 하기도 하고, 빨리 주사일제가 우리나라에 자리가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경제가 좀 어렵고 하긴 한데 좀 다시 경제가 안정을 찾고 하면 우리 나라 정도의 소득 수준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사일로 바뀌면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만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주사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 구조라는 게 문제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고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계 중독의 이면에 있는 자기 애의 문제. 28세의 직장 여성 K가 늘 우울하고 자꾸 폭식을 하게 된다며 병원을 찾아왔다. 사귄 지 3개월 된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삐걱거리면서부터 이 같은 증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처음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K는 남자친구와 있을 때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뿐인데 K를 대하는 남자친구의 태도는 그게 아니었다. 그럴수록 K는 조바심이 났고 남자친구가 무엇을 하는지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속 확인을 했다. 남자친구는 그런 K를 부담스러워했고 최근에는 더 소홀해졌다. K는 남자친구에게 만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거나 아예 연락이 되지 않으면 외롭고 불안했다.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때문에 되는 대로 폭식을 하고 견딜 수가 없어 급기야는 손가락을 넣어 토하거나 설사약을 먹는 일이 반복되었다. 나는 항상 외로워요. 폭식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남자친구와 사이가 불안해지니까 이상하게 무서워져서 나도 모르게 마구 먹게 되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먹은 음식의 잔해들이 널려있고 후회를 하죠. 그렇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악순환이네요. 폭식을 해서 살이 찌면 또 남자가 더 멀리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요. 남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항상 불붙듯 연애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K는 매달리고 남자들은 그런 K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다가 멀어지거나 이별을 통보했다. 이런 비극적 드라마가 그녀에겐 익숙했다. 그런데도 그녀가 비슷한 형태의 관계를 반복하게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K는 중학교 때 부모의 이혼으로 이미 상처를 받은 바 있었다. 당시 K는 어머니와 살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냉정하게 자신을 아버지에게 떠넘겼고 그녀는 사춘기를 아버지와 보냈다. 이후 K의 대인관계는 안정적이지 못했다. 특히 남자들과의 관계가 그랬다. 아버지가 아플 때는 혹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들고 혼자 있을 때는 세상에 버려진 느낌이 든다고 했다. K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뿌리 깊은 의존성이 있었다. 의존성을 채우려는 시도는 남자, 술, 음식, 약 등 대상을 바꿔가면서 K에게 반복되고 있었다. 아이고, 이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있군요. 참 비극적이네요. 잘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P는 44세의 대학 교수다. P는 이혼 후 사귀던 동료 교수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우울감과 무력감이 심해져 병원을 찾아왔다. 우울증에서 회복된 후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으나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으며 다시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P는 소개로 만난 이혼남과 재혼을 하게 되었지만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는 남편이 언젠가는 전처와 합치지 않을까 불안했다. P는 남편을 신뢰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P의 요구를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자 남편과 다시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P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알코올에 의존했으며 때로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들을 만나곤 했다. P는 남편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버려질 것 같은 심한 불안을 느꼈으며 남편과 사이가 좋을 때는 정반대로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다. 아이고. 오랜 면담 중에 P는 오래전에 자신이 버려졌다는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음을 기억해냈다. 중3 때 P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던 선생님과 밖에서 따로 만나 밥을 먹기도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갑자기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당시 그녀는 버려졌다고 여겼고 그 일로 자살 시도를 할 만큼 상처는 컸다. 아이고. 이후로 P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가 진전되지 않을 때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불안과 좌절감을 느꼈고 이것이 무서워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었다. 관계는 공기와 물처럼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현대사회처럼 삶의 형태가 개인화되고 고립화될수록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에너지를 얻으며 여성들은 관계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크다. 하지만 때로는 관계가 상처와 좌절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중독으로 괴롭히기도 한다. 알코올과 담배 그리고 게임 중독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에 빠지고 중독되는 것이지만 관계 중독은 필요한 것에 대한 중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일 중독과 비슷한 것이며 실존적인 고민을 가진 중독이다. 정말 피곤하겠네요. 네, 관계 중독에 빠지면 스스로가 얼마나 참 비참한 느낌을 갖게 될까요? 남들한테 매달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건데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질 것 같아요.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힘들겠네요. 관계 중독은 관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관계가 없어지면 존재 자체에 위협을 느끼지만 관계에 내성이 생기면 상대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면서 권태가 생긴다. 아이고 참. 또 이런 함정이 있네요. 또 막상 관계가 이렇게 안정적이 되면 오히려 자기 쪽에서 권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러다가도 관계가 끊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연락이 소원해지면 매달리고 집착한다. 관계의 금단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행동들은 모두 관계 중독과 연관되어 있다. 헤어진 연인에게 매달리기, 헤어진 연인을 추적하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자기를 망가뜨리기, 과거의 실패 패턴 반복하기 등이 그런 것이다. 저는 제가 20몇 살 때냐, 7살 때, 27살 때
맞나요? 26살 땐가? 아무튼 그때 이제 이별을 했는데, 한동안은 그때는 이제 뭐 전화기가 이제 그 뭐 번호가 뜨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라서, 헤어지고 나서도 전화해서 여보세요 하는 그 목소리 한번 듣겠다고 전화하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얼마나 섭섭하든지 서운하든지, 뭐 그러고 나서는 뭐 연락할 방법도 없고 하니까 뭐 만날 기회도 없고 뭐 잊어버리게 그 어쩔 수 없이 뭐, 그러니까 이제 끝내 관계가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되게 됐는데, 제가 참 미련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예. 그 충격에서요, 오래도록 헤어나지 못했고, 그 이별 충격에서 제 상처입니다. 과거의 제 상처라는 게 없어지지 않아요. 남아 있습니다. 예. 관계 중독의 유형은 다양하다. 그중 한 사람에게 유난히 집착해.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좋겠지만 집착은 필연적으로 상대를 구속하고 소유하게 만든다. 그렇죠. 비극이죠. 그때쯤 되면 상대는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이야기한다. 중독 경향은 상대에게 쉽게 전달되고, 눈치가 빠른 상대라면 헤어질 준비를 한다. 관계 중독은 사랑을 권력의 문제로 바꾸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약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지배자이자 권력자가 된다. 아이고, 이것도 참 비극이죠. 아이 참. 관계 중독이 있으면 자기 주장을 잘 하지 못한다.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운 것이다. 모든 에너지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지만 뒤돌아서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허전하고 속상할 뿐이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이고. 누군가를 계속 필요로 하는 관계 중독도 있다. 이런 경우 한 사람에게 깊이 빠지지는 않지만 사람을 바꿔가며 표피적 관계를 지속한다. 만나는 남자를 자주 갈아치우는 여성들이 그런 경우다. 이는 한 사람과 가까워져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거나 의존적이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새로운 남자들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헌신과 관심을 즐기기도 한다. 애정으로 착각하고 싶은 것이다.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삼각관계에 빠지기도 한다. 얼마 전 타이거 우즈의 외도로 유명해진 섹스 중독도 육체적으로만 이루어진 표피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 중독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관계 중독은 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생겨난다. 이것은 그만큼 관계에 대한 배고픔, 즉 결핍이 있다는 이야기다. 관계 중독에 빠진 경우 자기라는 존재보다 관계가 항상 우선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자기 개념에 문제가 있다.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마음이 약해서 자기 주장을 못하는 사람들, 거절이 두려워 상대에게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 자존심은 강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달고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노심초사하는 사람들, 자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 자신의 일이지만 혼자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 자기의 단점만 크게 보이고 스스로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모두 관계 중독에 빠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때로는 타인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강인하며 냉정한 모습으로, 때로는 희생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의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모두 속마음에 남들보다 더한 외로움과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관계 중독이 나타나는 것은 관계를 적절하게 형성하고 유지해본 경험이 없으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반증이다. 관계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관계 패턴에
문제가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관계를 천천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관계가 종결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때그때 자신의 느낌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정확히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생각보다 초라하고 겁이 많으며 두려워하는 그러면서도 욕심이 많은 자신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인간의 모습은 거기서 거기 아닌가. 알고 보면 나만 그런 것도 아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면서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악화된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닥에서 다시 출발하자. 관계 중독의 이면에 자기의 문제와 의존성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항상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변화를 결심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싫은 것은 싫은 것이다. 애매하거나 이중적으로 표현하면서 상대가 알아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관계의 이면, 집착의 가면 아래 놓여있던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를 좀 더 편안하게 해낼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나누는 진솔한 대화는 큰 위안과 도움을 주며 진정한 관계를 경험하게 해준다. 자신에게 물어보자. 관계는 나에게 무엇인가? 관계가 우선인가? 내가 우선인가? 관계가 없다면 나의 존재의 의미는 없는 것인가? 이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 관계를 안 갖고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관계가 없으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기가 쉽긴 합니다. 예, 그런 거는 인정할 수 있는데 참 힘든 문제네요. 예, 혼자 살 수도 없는 거고 혼자 어떻게 무인도에 툭 떨어져서 살듯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참, 이 인간관계라는 거는 이렇게 책으로 뭐 좀 살펴봐도 참 답을 찾기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확실한 이유. 중독의 원인은 한두 가지로 설명하기 어렵다. 생물학적 연구에 따르면 중독에 잘 빠지는 성향을 가진 뇌가 있다는 많은 보고가 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중독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특별히 중독에 취약한 개인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때문에 중독의 유전적 원인과 생물학적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게 꿈꾸는 모양이네. 정규현이가. 지나치게 내향적이거나 충동성이 강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독에 잘 빠지고 발달적으로는 어린 시절 모성에 대한 결핍을 경험해 그리움을 잘 타는 사람이 쉽게 중독에 빠진다고 한다. 또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중독은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독은 심리적 결핍감 또는 의존성과 관계가 있으며 내면의 우울감과도 연관이 있다. 결핍감과 의존성 그리고 우울증이 있어 더욱 불안전하고 불안한 자아는 스스로를 위로해줄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며 그 대상을 찾아다니다가 집착하고 탐닉하며 중독으로 발전하게 된다.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만큼 자아가 병들어 있다는 뜻이며 자아가 자기에게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중독의 원인이 분명하다면
원인이 되는 중독성과 같은 기질적 원인이나 우울증, 그리고 결핍감과 같은 심리적 원인을 해결해야 중독에서 벗어날 계기를 갖게 된다. 중독의 현상이나 종류는 다양하지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통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중독 현상과 중독 행위가 자신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문제 해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의 일부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격언은 중독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잘 함축하고 있다. 그렇죠. 내가 문제 해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의 일부가 되고 말 것이다. 이건 민주주의에도 좀 적용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투표하지 않으면 그 투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죠. 예. 외면하면 결국엔 그 문제가 자기에게로 자기의 문제가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문제 해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의 일부가 되고 말 것이다. 좋은 말입니다. 예. 이런 건 또 체크를 좀 해놔야. 이런 건 체크해 놓을 만하죠. 비록 어떤 행위나 대상에 중독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독 행동과 자신을 구별해 분리할 수 있다면 중독은 해결할 수 있다. 분리를 통해서 중독 행위와 자신 사이에 여유가 생기면 그 공간을 통해 자기가 중독 행위를 지켜볼 수 있게 되고 분리된 자신이 그 행위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하지만 중독 행위와 자기 자신의 틈이 완전히 사라지고 중독 행위와 자신이 일체가 된다면 중독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은 바람처럼 사라지게 된다.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는 자기에게서 나온다. 먼저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중독이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자각해야 한다. 내가 중독에 빠져 있고 벗어나지 못한다면 영원한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무서움을 느껴야 한다. 그렇지요. 중독에 빠져 있으면 그건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 모든 문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알코올 중독자가 스스로 알코올 중독임을 시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게임 중독인 청소년들은 게임을 좋아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쇼핑 중독자들도 마찬가지다. 중독은 그런 것이다. 내가 중독에 빠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중독을 벗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나는 중독에 빠져 있고 중독 행위를 반복하고 있을지라도 중독에서 빗겨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자아는 중독에 빠져 씨름하고 있지만 중독에서 자유로운 또 다른 자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자기를 깨닫는 순간 건강한 자기가 손을 내밀 것이며 나는 중독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중독은 자아의 행위일 뿐이며 자기의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는 자기에게서 나온다. 자유로운 자기가 나를 다스려야 내가 자유로운 법이다. 중독은 자아의 모든 에너지가 중독 대상에 꽂혀 있는 상태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중독을 바라보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다. 에너지를 확보해야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병들어 있는 자아를 돕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중독이 멀쩡하겠지만 조절이 되지 않고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가족들의 도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중독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받기를 꺼려한다.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싫을 뿐더러 병들어 있는 자아를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일상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중독은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챕터 19였습니다. 이제 챕터는 네 챕터밖에 안 남았네요. 챕터 4개밖에 안 남았고 3개인가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오디오북 오늘 오디오북은 이제 끝났고요. 아고 다리야, 이놈아 다리 아파 이놈아. 너 무게가 9kg가 넘더라. 힘들다고 임마. 아이고 다리 아파. 아우 다리야. 다리가 막 저리네. 예, 저기 오늘 미디어북은 끝났고요. 저는 소주를 한 잔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뭐 오늘 하루 돌아보니까 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할 일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